네, 7월 29일 라디오 서울 생방송 시사 프로그램 낭만 뉴스 시작합니다. 진행을 맡은 한별입니다. 네, 오늘은 김정문 앵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낭만 뉴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가치 있는 무언가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 낭만 뉴스 프렌즈들은 어떠한 꿈을 꾸고 계신가요? 낭만 뉴스가 여러분들이 다양한 꿈을 가질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이 되도록 열심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750만 한인 해외 동포들이 낭만 뉴스를 통해 하나 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1650 라디오 서울 시사 프로그램 낭만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탑10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각 지역의 교육청이 틱톡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서울 서희초 교사의 죽음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교권 침해 문제가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교육청들이 SNS 운영사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서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0개에 달하는 미국 각지의 교육청이 SNS가 교내 질서를 무너뜨리고 학생들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집단소송에 참여했다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입장에서는 SNS를 통해 이루어지는 각종 괴롭힘 사건을 비롯해 SNS 중독 등 다양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재원을 투입해야 하는 만큼 SNS 기업들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워싱턴주 티모토 교육청 측은 SNS는 통제 불가능한 상태라며 SNS 탓에 피해를 본 학생들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SNS 탓에 발생한 각종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기업에 묻겠다는 원고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려면 기존 판례를 뒤집어야 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996년 통과된 통신품위법 230조가 SNS 기업들의 책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인터넷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 인터넷 사업자의 면책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펜실베이니아 동부 연방법원은 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 탓에 딸을 잃은 미국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기도 했습니다. 학부모는 틱톡의 콘텐츠 알고리즘 때문에 딸이 기절 챌린지 영상을 접하게 됐다면서 틱톡의 책임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통신품위법 230조를 들어서 알고리즘도 법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은 문제가 되는 것은 개별 콘텐츠가 아니라 SNS 기업들이 그런 유해한 콘텐츠를 청소년에게 주입할 수 있는 중독적인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것이라는 논리로 기업의 책임을 주장할 계획입니다. 틱톡이나 페이스북 등 플랫폼 자체의 문제점은 통신품위법 230조가 규정한 면책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병합돼 진행될 이번 집단소송에는 향후 13,000개에 달하는 미국 각지의 교육청이 추가로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한 첫 보행자 사망 사고에서 운전석에 앉아있던 운전자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8년 3월 차량 공유업체 우버의 직원이 볼보 대형 스포츠 유틸리 차량의 자율주행 시험 운행을 하다가 벌어진 사건이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죠. 애리조나주 메리코파 카운티 검찰총장실은 해당 교통사고에서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라파엘랄 바스케스가 메리코파 고등법원에서 보호관찰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우버 엔지니어인 바스케스는 지난 2018년 3월 18일 애리조나주 템페에서 자율주행을 시험하던 우버 차량에 보조 운전자로 타고 있다가 자전거로 무단횡단하던 엘레인 허츠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자율주행차가 일으킨 첫 사망사고로 기록이 됐는데요. 바스케스는 사고 당시 노래 경연대회 프로그램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시청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바스케스의 변호사는 우버의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시험 중이었던 만큼 사측도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우버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연방교통안전위원회도 2019년 11월 바스케스가 차량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했는데요. 운전자에게 보행자를 피할 수 있는 골드타임이 있었지만 휴대폰을 보느라 이를 놓쳤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우버가 차량에 장착한 소프트웨어가 보행자를 감지하지 못했고 운전자가 자율주행에 의존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잘못 등 우버 측의 책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우버는 애리조나에서 자율주행 시험 차량을 철수시켰고 다른 업체들도 자율주행을 이용한 차량 호출 서비스 진출을 늦췄습니다. 메리코파 카운티 검사 레이첼 미첼은 운전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이든지 간에 도로 위나 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안전이 항상 최우선순위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도로 위나 차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안전이 항상 최우선순위다. 이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지문 등 생체 정보를 등록한 주인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건이 올해 말 출시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스타트업 바이오파이어가 개발한 9mm 구경 스마트건이 올 12월 출시될 예정인데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총기 사건 사고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지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기 관련 연구자들은 우발적 총기 사건의 37%를 스마트건 등 기술로 예방할 수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 총기 권리 단체 등은 자기 방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스마트건에 부정적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총기 소유자 단체 관계자 마이클 슈워츠는 우리 회원 대부분은 자기 방어를 위해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총기는 단순할수록 좋다고 말했습니다. 지문 인식 등에 문제가 생겨 막상 필요할 때 총을 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1990년대에도 총기 제조업체 콜트가 무선 신호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건 개발에 나섰는데 당시에도 총기 옹호론자 측이 불매운동 등을 벌이는 바람에 시장에 출시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바이오파이어 설립자 카이 클로퍼는 자사 스마트건에는 지문과 얼굴 인식 시스템 2개가 모두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 하나가 오작당한다고 해서 총기 사용에 불편을 겪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낭만 뉴스 프렌즈들은 스마트건 출시가 미국 내 총기 사건 사고의 예방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모든 이민자에게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희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체류기간이나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모든 이민자들에게 포괄적 건강보험을 제공하자는 혁신적인 법안이 연방의회에 상정이 됐는데요.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민자의 25%와 불법 체류 이민자의 46%가 건강보험이 없는 현실 속에서 이 법안의 통과 여부에 한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나데타 바라간 연방하원의원과 프라밀라 자야팔 연방하원의원, 코리부코 연방상원의원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획득한 지 얼마 안 되거나 서로 이민자라 할지라도 종합적인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을 담은 2023 이민자 가족을 위한 건강 형평성 및 접근성 법적 보장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일명 힐 법안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 의료보험 정책은 신규 이민자들에 대한 의료보험 혜택 접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이민자들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취득하고도 5년 이상을 기다려야 저소득층 건강보험이 메디케이드나 아동의료보험 프로그램 칩에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경우 이러한 프로그램 등록이 허용되지 않으며 저렴하게 의료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오바마 케어 보험을 구입하는 것 또한 금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7만 3천여 명의 한인 서류미비자와 미성년 입국자 추방류의 다카 대상인 한인 5,320명 중 상당수가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힐 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이민자와 아동이 메디케이드와 칩에 등록하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5년간의 대기 기간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또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이민자가 스스로 의료보험 플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오바마 케어 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 어포더블 케어 액트 ACA 마켓플레이스를 개방하고 65세 이상 시니어 이민자들에 대한 메디케어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국 아태계 여성포럼의 아스라 파나논 윅스 대변인은 차별적인 미국 의료보험 및 이민 정책으로 인해 이민자들이 저렴하고 포괄적인 의료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제한돼 있다며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네, 법안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갈 길이 아직 멀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민자 권익 형상을 위한 이러한 노력들은 계속 이어지고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는 1650 라디오 서울 주말 시사 프로그램 낭만 뉴스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낭만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2024년 4월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파견된 재외선거관이 최근 LA에 도착해서 사전 준비 작업에 돌입을 했습니다. 담당자는 다름 아닌 황성원 LA 재외선거관인데요.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부가 남은 기간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늠쇠가 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해외 한인 동포들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황성원 재선거관을 전화로 연결해서 준비 상황과 선거 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성원 재선거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터뷰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낭만 뉴스가 이제 출범한 지 한 달 된 걸로 알고 있는데, LA가 미국을 넘어서 전 세계 한인 동포에게 뉴스와 정보를 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방송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저는 참고로 낭만 뉴스 유튜브 구독자입니다. 그러시군요. 이제 그 재외선거관이 네, 그 선거철만 되면 이제 한국에서 파견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저도 이제 여러 번 재외선거관들과 같이 취재를 하면서 그런 취재 활동을 벌인 바가 있어서 지금 기억이 나는데 먼저 황성원 선거관께서는 언제 오셔가지고 현재까지 어떻게 지금 지내고 있는지 그 근황을 좀 설명을 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6월 1일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선거관으로 부임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마무리되는 5월 31일까지 유권자 등록, 투표 관리, 그리고 선거법 위반 행위 예방 단속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부임해서는 뭐 개인적인 적응이나 업무 적응을 하다 보니 2달이 지나는데 시간이 참 빨리 지나는 것 같고 진행했던 업무는 그러니까 내년 선거가 매일 이제 10월에 앞서서 예상되기 때문에 실제처럼 유권자 등록부터 투표까지 모의 선거를 진행을 했고 네, 현재는 재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재선거위원을 이제 공개 모집하고 있는 등 재선거관리위원회 운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오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준비 작업을 하고 계셨는데 뭐 저 집도 뭐 정하시고 뭐 다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업무에 이제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재외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외선거가 무엇이고 누가 재외선거를 통해서 투표를 하게 되는지부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재선거를 누가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재외선거는 재외국민이 하게 되는 선거인데요. 그러니까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 즉 한국 국적이 있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이제 취득하신 분은 아시지만 공직선거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는 이제 국외 부재자와 재선거인이라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제 국외 부재자에 해당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재선거인에 해당을 합니다. 네, 요 이제 차이에 따라서 뭐 예외가 있긴 하지만 국외 부재자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재외선거인은 이제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현재 재외선거가 네네. 몇 번에 걸쳐서 실시가 됐고 전반적인 선거 등록률 및 실제 투표 뭐 아직 이제 시작이 되지 않았으니까 제대로 짓게 되기는 아직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그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재외국민 전체와 LA 총영사관 관할 지역을 구분해서 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인들도 재외선거에 관심이 높으셔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재외선거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시작이 되어 지금 현재 총 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3회, 대통령 선거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24년 국회의원 선거는 7번째 재외선거가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LA 총영사관 같은 경우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네바다, 멕시코주를 업무 관할로 하고 있습니다. 좀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요. 미국 전체 재외 국민을 추정치로 했을 때 한 100만 가량이 된다고 했을 때 LA 공간 관할 재외 국민은 약 23만 가량입니다. 이 또 재외 국민 중에서 실제 또 선거를 할 수 있는 선거권자가 있을 테고 이 선거권자 중에서 유권자 등록을 해야 이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데 이 유권자 등록률이 아까 말씀드린 그 선거권자 수에 비해서
매우 낮다는 평가가 있고 그 등록을 한 이제 실제 선거권자 수도 저희 투표율도 이제 국내 선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좀 아쉬운 상황입니다. 예. 네.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아직은 이제 등록하는 기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그 수치가 나오진 않았지만 기간이 되면 제가 다시 기회가 되면 그것도 안내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하나 좀 짚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좀 전에 23만이라는 숫자를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LA 초영사 관할 지역에 있는 총 제외 네. 국민 수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권자 등록을 한 수를 말하는 겁니까? 그냥 제 국민 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서도 아직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재국민 추정 그 수에 비해서 실제 유권자 등록하는 분들은 이제 매우 좀 적은 실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재외선거관님이 역할을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전히 그 등록률과 투표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LA 총영사관과 관할 지역의 2020년 총선 현재 총 재외선거인 수와 등록수를 보면 지금 얘기해 준 것처럼 아직까지는 이제 선거가 이제 치러져야 알겠지만 계속해서 이제 유권자 등록을 유도를 해야 되겠고요. 지금 23만여 명이라는 재외 국민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하고 투표를 할지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홍보 계획을 갖고 계신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재외 국민들은 등록을 해야만 국내와 다르게 유권자로 등록을 해야만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에 맞게 그리고 이게 선거라는 게 이제 연령 다양한 그 연령과 계층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 홍보 대상에 적합한 맞춤형 홍보를 좀 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생각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 환경에 좀 익숙한 분들과 또 인터넷 환경에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이렇게 이렇게 선거 업무를 그러니까 비용이나 이렇게 효율만도 이렇게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제 대상에 따라서 이렇게 업무를 좀 구분해서 접근할 계획이고 네. 가급적이면 유권자 등록 방법을 좀 많이 알리는 동시에 이렇게 신고나 신청을 어려워하는 분들은 뭐 적극적으로 직접 이렇게 도와드릴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인터넷 투표나 우편 투표는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남가주에 거주하는 재외선거 대상 한인들에게 있어서 선거 일정이 제대로 알려져야 차질 없이 선거가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재외선거 관련해서는 월별로 여러 가지 일정들이 다 이렇게 잡혀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고 신청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시기가 되면 기회가 될 때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네.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주요 선거 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10월부터 재외선거위원회라는 이제 별도의 조직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네. 설치 운영을 이제 시작하는 것으로 본격적으로 선거 업무가 시작되는데 재외 국민들께서 사실 이제 관련이 좀 큰 부분은 1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유권자 등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기간에 이제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투표를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네. 그리고 내년으로 넘어가서 3월 21일부터 22일까지는 실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이제 등록이 되게 되고,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는 재외 선거가 실시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에는 이제 한국에서 본 투표가 실시되고 이제 개표까지 되면서 이제 선거 업무가 이제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거 사무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중요한 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11월 12일부터 2월 10일까지 이제 선거인 신고 신청을 해야만 이제 투표할 자격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요 기간이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내년 3월 21일, 22일 후보자가 이제 등록이 되니까 어떤 후보가 등록했는지 알아야 뭐 투표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유권자들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제외 한인들은 지역구 선거를 하지 않고 당에만 하는 그런 그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후보자 네네. 등록을 했다래 가지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자기네 이제 지역에 고향에 어떤 후보들이 나오는지를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것도 뭐 재미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아까 이제 설명드렸지만 국외 부재자 같은 경우 뭐 예를 들면 유학생이라든가 주재원 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투표도 할 수 부자 있죠. 예, 예. 지역구 투표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그전에 언론에 좀 나오긴 하겠지만 이제 음. 정확하게는 그 3월 21일부터 22일까지 등록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런 정보들을 아실 수가 있고 뭐 재선거인 같은 경우도 이제 정당에 대한 투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어떤 정당이 어떤 정책을 하고 나에게 맞는지 지지하는지 이런 걸 좀 그때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이제 진짜 중요한 게 이제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이제 투표를 해야 되니까 요 날을 네, 잊지 네, 않아야 될 것 그렇습니다. 같고요. 네. 네, 저희 낭만 뉴스는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낭만 뉴스 프로그램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함께 소통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낭만 인터뷰에 응해준 팬들은 피해갈 수 없는 코너입니다. 저희 낭만 뉴스 팬들과 네. 듣고 싶은 곡 하나 추천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네, 네. 어떤 곡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는 약간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 이적 씨가 부른 걱정 말아요 그대를 신청하겠습니다. 이적 씨의 걱정 말아요. 그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거 특별히 어떻게 추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뭐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 방송이 이제 낭만 뉴스이기도 하고요. 네. 제가 중학교 시절인 것 같은데 이렇게 친척 댁에 이제 놀러 갔을 때 이렇게 그 종종 이렇게 흘려 들었던 노래인데 당시에는 이제 누가 부르는지 좀 잘 몰랐습니다. 그냥 네. 멜로디가 아주 좋고 그냥 굉장히 허스키한 목소리로 누가 부른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좀 이제 자라서 오늘 이제 드라마에서 이 노래를 이제 듣고 그때 좀 컸기 때문에 이 노래 제목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 노래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허스키한 분이 이제 허스키한 목소리의 그 주인공이 전인권 씨라는 걸 알게 됐고 그 노래는 이제 이적 씨가 불렀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두 사람이 부른 노래를 다 좋아하고요. 네. 이 노래는 이제 낭만적이면서도 또 에너지를 또 솟게 하는 노래라고 네. 생각을 해서 고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적이 부른 걱정 마려 그대를 신청해 주셨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낭만 인터뷰 2024년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LA 총영사관에 파견된 황성원 재외선거관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낭만 뉴스 프렌즈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 이제 업무로 와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그 재외선거 제도 개선을 바라는 그 재외국민들의 기대가 아주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 현실적인 문제와 쟁점이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특정하기는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재외선거 제도가 굉장히 어렵게 도입된 제도인 만큼 불편함이 있더라도 이렇게 국민들의 소중한 권리인 참정권을 꼭 행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낭만 뉴스에 이렇게 인터뷰하게 돼서 매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유튜브 구독자 100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앞으로도 선거 관련해서 우리 청취자들에게 우리 낭만 뉴스 프렌즈들이 필요한 정보 있다면 언제든지 소통해 주시고 좋은 정보들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탑10 뉴스 5번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 도로가 상당히 위험한 상태로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망 또는 중상자가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뺑소니도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보행자 피해도 심각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 경찰국이 최근 공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LA시 지역에서 사망자가 나온 교통사고가 165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또 이 기간 심각한 부상자가 나온 교통사고는 757건으로 작년보다 7% 줄었지만 재작년보다는 여전히 2% 많은 숫자였습니다. 뺑소니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 기간 1799건의 중범죄 뺑소니가 발생했고 이는 지난해나 재작년과 비슷한 수치로 유지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로 인한 중상자 사망자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 기간 심각한 부상자가 나온 뺑소니는 176건으로 지난해보다 2%, 재작년보다 28% 많아졌으며 사망자가 나온 뺑소니는 53건으로 지난해보다 18%, 재작년보다 61% 증가했습니다. 뺑소니는 경범죄 또는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는데 재산 피해와 관련된 뺑소니는 일반적으로 경범죄로 인명피해를 낸 뺑소니는 중범죄로 분류가 됩니다. 이와 관련해 LAPD는 운전자는 모든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교통사고에 연루된 경우 안전하게 차를 세우고 911에 알리고 현장에 남아야 한다면서 필요할 경우 피해자에게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보행자도 더 위험해졌습니다. 이 기간 보행자가 심각한 부상을 입은 교통사고는 280건으로 지난해 대비 11%, 재작년 대비 15% 늘었고 보행자가 사망한 교통사고는 87건으로 작년 대비 7%, 재작년 대비 55% 많아졌습니다. 한편 올해 LAC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교차로는 LA 다운타운 인근 알라메다 스트리트과 워싱턴 블러버드 교차로로 10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LA 한인타운 지역에서는 올림픽 블러버드와 놀만디 에비뉴가 사고 다발 교차로로 꼽힙니다. 이에 따라서 올림픽과 놀만디 교차로에는 조만간 별도의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올림픽과 놀만디 교차로에 좌회전 신호 시스템을 설치하는 프로젝트를 위해서 관련 기금을 배정하는 조례안이 지난달 LA 시의회 전체회의를 통과가 했습니다.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해터허트 10지구 시의원이 지난 14일 상정한 이 조례안은 올림픽 블러버드와 놀만디 에비뉴 교차로를 좌회전 신호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 10지구 지역 개발 자금 중 53만 달러를 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날짜를 포함한 구체적인 진행 계획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금이 배정된 만큼 조만간 공사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행정 조치가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고 민원을 지속적으로 넣어야 정치권에서 관심을 갖고 행동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 풀뿌리 정치 시작이 주민의회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시간이 된다면 주민의회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는 시간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등 전 세계에서 한국을 방문하려는 해외 국적 입국자들이 필수적으로 등록해야 했던 전자 여행 허가 시행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는 데 이어서 코로나 엠폭스에 대한 검역 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Q코드 제출 의무가 해제되면서 한국에 입국하는 미주 한인들의 편의가 한층 높아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면요. 한국질병관리청이 그동안 세계 전 지역에 걸쳐 지정했던 코로나19와 엠폭스에 대한 검역 관리 지역을 해체함에 따라 지난 15일부터는 한국에 입국하는 여행객들이 더 이상 Q코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난해 6월 한국 입국 후 자가 격리가 면제되고 두 차례에 걸친 PCR 검사가 폐지됐지만 그 이후에도 한국 방문 계획이 있는 모든 입국자들은 Q코드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여권번호와 이메일 주소, 항공정보, 입국 및 체류정보, 검역정보, 건강상태 등을 입력한 후 QR코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이 같은 불편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부터 한국 정부는 2023년부터 24년 한국 방문회의를 맞아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방안의 일환으로 미국을 비롯해 캐나다와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 영국 등 22개 국가에 한해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자여행 허가 필수 조건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전자여행 허가는 출발 전 홈페이지나 앱에 개인 여행 관련 정보를 입력해 여행 허가를 받게 하는 제도로 입력 과정이 쉽지 않아 시니어 세대 한인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네, 탑10 뉴스 7번째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또 한 명의 한인 연방법원 판사가 탄생했습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가주 알라메다 카운티 스피리어 코트에 재직하고 있는 한인 이유미 판사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지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법원 판사는 연방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절차가 통과되면 정식 연방판사로 활동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유미 판사는 1994년 포모나 칼리지, 1999년 조지타운 법대를 졸업을 했습니다. 이후 1999년부터 2000년까지 테네시주 서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제롬 터너 판사의 법률 서기로 2000년부터 2001년까지 텔렌 레이드 프리스트 로펌에서 변호사로 일한 바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제9순회 연방항소법원에서 워렌 퍼거슨 판사의 법률 서기를 지냈으며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캐커 벤네스트 로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한편 이유미 판사는 연방상원 인준을 통과하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원에서 지난 5월 윌리엄 오릭 3세 판사가 승진하며 생긴 공석을 메우게 됩니다. 한편 줄리 터너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 지명자가 의회 인준 절차를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그는 조만간 북한 인권 특사로 공식 임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방의회에 따르면 상원은 한국전쟁 정전협정 70주년인 전날 본회의에서 터너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호명 투표로 가결했습니다. 북한 인권 특사가 어떤 자리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인권 특사는 미국 정부의 대북 인권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으로 2004년 10월 발의된 북한 인권법에 따라 신설이 됐습니다. 로버트 킹 특사가 오바마 행정부 시기에 2009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재임한 이후 6년간 공석이었다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과장인 터너를 지명했습니다. 한국계로 알려진 터너 과장은 민주주의 인권 노동국에서 16년을 근무하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주로 다뤘으며 북한 인권 특사실 특별보좌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 5월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에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해 뜻을 같이 하는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미주 한인들의 이어지는 정계 진출은 한인 정치력 신장의 청신의 의미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말고 구심점 있는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다지면서 차세대 한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경험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낭만 뉴스 탑10 뉴스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8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퍼지고 있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이 실내에 머물고 에어컨을 틀면서 바이러스가 전파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데이터를 인용해서 지난 15일 기준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입원 환자 수는 전주 대비 10.3%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응급실 방문 환자도 7% 늘어났는데요. 검사 양성률은 5.8%에서 6.3%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사망률은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지역별 폐수 검사를 통해서도 코로나19 증가가 추세가 확인이 됐는데요. 텍사스 대학교 휴스턴 보건과학대학 루이스 오스트로스키 박사는 휴스턴에서 지난 3주 동안 폐수에 있는 바이러스를 조사한 결과 수치가 3배로 증가했다며 이는 우리가 코로나19 환자 증가세의 전조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북동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폐수 역학회사인 바이오봇의 가장 최근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6일로 끝나는 주에 전국적으로 코로나19를 유발하는 바이러스 수치가 전주보다 17% 증가했습니다. 바이오봇의 최고 경영자이자 공동 설립자인 마리아나 마투스는 지난 몇 주 동안 이 같은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으로 되는 것은 폭염으로 인해 사람들이 내부에 머물면서 에어컨을 가동하기 때문입니다. 좁은 공간에서 여러 방면으로 퍼지는 에어컨은 바이러스의 확산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요인은 급증한 여행객들이 공항으로 몰려들어 세균을 가지고 전 세계로 나아간다는 점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보도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추적은 예전만큼 포괄적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받고 있지 않고 검사를 받더라도 보건당국에 보고가 올라가는 검사가 아닌 가정용 검사기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높아진 수치와는 다르게 치사율은 떨어진 것으로 나옵니다. CDC 관계자는 코로나19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예전보다 덜 위험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건강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겪었던 어려움들을 생각해 볼 때 조심, 또 조심, 또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바비와 오펜하이머가 미국인들의 소비를 이끌어내면서 경제를 활성화하고 있다고 CNN이 보도를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카드 보유자들은 지난 16일에서 20일 사이 휘발유 이외의 소비를 전년 동기 대비 1.9% 늘렸습니다. 이간 전자제품, 주택개조, 가구, 숙박 등 많은 부분에선 지출이 줄었으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주의 경우 엔터테인먼트 부분 지출이 4.9%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을 감안하면 소비가 상당히 가속화된 것이라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또 이달 초의 경우 엔터테인먼트 지출이 전년 대비 제자리 건 수준을 보였다고 합니다. 바비와 오펜하이머는 미국에서 지난 21일 개봉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보고서를 통해 의류 매장뿐만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지출 증가는 많은 기대를 모은 영화 바비와 오펜하이머의 개봉이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영화 바비는 개봉 첫 주말에만 1억 6,200만 달러를, 오펜하이머는 같은 기간 8,25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이 수치는 소비자들이 다른 곳에서 지출을 줄이고 있음에도 일부 분야에선 얼마나 공격적으로 소비하는지를 보여준다고 CNN은 보도를 했습니다. 앞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지난 2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 인상 발표 이후 기자회견에서 영화 바비와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에 대한 수요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의 완화와 소비자 신뢰 반등이 결합된 경제 전반적인 회복력은 좋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경제가 너무 과열되면 중앙은행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경제 시장 체제에서 소비 진작은 경제 성장의 모멘텀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 주말 가족 친구들과 함께 영화 한 편 관람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 오프닝 멘트에서 제가 꿈을 꾼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말을 전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꾸고 있는 꿈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남한뉴스 프렌즈들은 여러분들의 꿈에 대해 얼마나 확신을 갖고 계신가요? 네, 묻었지만 우리들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꿈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거나 늘 저희 낭만뉴스는 매주 토요일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낭만뉴스의 확고부동한 약속입니다. 네, 낭만뉴스 오늘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진행의 한별이었습니다. 즐거운 주말